한윤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어린 시절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죠. 오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윤서는 형과 누나들이 물려준 교과서로 공부했고 구멍 뚫린 신발을 테이프로 붙여가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시장 좌판에서 야채를 팔며 5아이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윤서가 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 혼자 가장 역할을 해야 했죠. 윤서는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김치찌개 끓이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학벌도 없고 힘도 없는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죠. 다른 아이들이 학원을 3곳씩 다닐 때 윤서는 동네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영어 교재 한 권을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집안 사정이었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로 영어를 독학했고 연필 한 자루까지 아껴가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겨울에는 도서관 난방비도 아까워서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부하기도 했죠. 형과 누나들은 윤서를 시기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해, 집은 가난한데 하며 면박을 주곤 했어요. 하지만 윤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죠.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윤서는 결국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어머니는 그날 시장에서 돌아와 윤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니의 거친 손이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윤서는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죠. 대학 졸업 후 윤서는 해외 유학을 떠났습니다. 장학금과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며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윤서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강남의 작은 원룸을 사무실로 빌려 스타트업을 창업했죠. 처음에는 윤서를 포함해 직원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젊었고 패기가 넘쳤어요. 윤서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5년이 흘렀어요. 그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회사는 이제 국내 최고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윤서는 48살의 나이에 국내 톱3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죠. 어린 시절 구멍 뚫린 신발을 신고 다니던 소녀가 이제는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애정이었죠. 성공한 후에도 윤서는 형제자매들을 잊지 않았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형과 누나들에게 지분을 나눠주었고 이사회에 앉혔습니다. 큰형 한윤철은 부사장 자리에, 둘째 누나 한윤희는 마케팅 이사 자리에 앉혔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이제 시장에서 야채를 팔지 않아도 되었고 큰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이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자매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해하던 그들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어요. 윤서야, 회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큰형이 말했죠. 하지만 윤서는 불안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이 자신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윤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큰형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고 둘째 누나는 자신의 남편 사업에 회사 자금을 대출해 주었어요. 셋째 형은 도박으로 잃은 돈을 회사에서 충당했습니다. 윤서가 이 사실을 추궁하자 형제자매들은 되레 화를 냈어요. 너 하나 잘났다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해?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내가 혼자 회사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겠어? 둘째 누나도 거들었죠. 가족끼리 이런 것까지 따지냐, 속 좁게.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윤서를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해 본격적인 공작을 시작했어요. 서류를 조작하고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한윤서 회장, 독단적 경영으로 회사 위기 초래 같은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죠. 심지어 내부 고발까지 했습니다. 윤서는 절망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거든요. 법적으로 싸울 수도 있었지만 윤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윤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사임하기로 한 것이에요. 사임 기자회견 날 윤서는 담담했습니다. 이 회사와 가족을 위해 물러납니다. 단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회사를 떠났죠. 15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회사를, 자신이 키워낸 꿈을 뒤로 한 채 말이에요. 그날 이후 윤서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어요. 언론에서는 한윤서 전 회장 행방불명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아무도 윤서의 소재를 알 수 없었죠. 가족들조차 윤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윤서는 서울 외곽의 한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평생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내던 윤서가 이제는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 곳에서 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윤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활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죠. 15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삶을 돌아보니 허무했어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성공도, 돈도, 명예도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윤서는 고시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거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벤치에서 잠을 자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죠. 가끔은 폐지를 주워 팔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윤서를 그냥 노숙자로만 봤어요. 아무도 이 여자가 한때 국내 최고 기업의 회장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윤서는 일부러 정체를 숨겼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거리의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며칠은 한강공원에서, 며칠은 역 대합실에서 지냈습니다. 겨울이 되자 추위가 매서웠지만 윤서는 견뎠어요. 신문지를 이불 삼아 떨면서도 버텼습니다. 가끔 시민들이 따뜻한 음식을 주면 고맙게 받아 먹었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윤서는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였고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다른 노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사연을 들었죠. 모두가 나름의 이유로 거리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날카로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온화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경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봄날 윤서는 한 대기업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식은 컵라면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 건물이 바로 자신이 만든 회사의 본사였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이 15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키운 회사 앞에 노숙자가 되어 앉아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윤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웠거든요. 그날 오후 윤서는 평소처럼 회사 본사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비우고 있었죠. 손에는 반쯤 먹다 만 컵라면이 들려 있었고 발밑에는 폐지를 담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때 회사 건물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30대 후반의 남자였죠. 이태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이태영은 영업팀 차장으로 최근 큰 계약을 성사시켜 승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이태영은 윤서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저 여자 중얼거리며 다가왔어요. 윤서는 이태영을 보고도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비를 걸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태영은 윤서 앞에 멈춰 섰어요. 야,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앉아 있는 거야? 이태영이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컵라면을 먹을 뿐이었죠. 이태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말 안 들려? 아침부터 뭐야, 거지 주제에 여기서 얼쩡거리냐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노숙자와 회사원의 다툼쯤으로 여겼던 것이죠. 윤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태영은 이런 윤서의 태도가 더욱 기분 나빴어요.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이태영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앉을 자리야? 우리 회사 이미지 다 망치고 앉아있네. 그러면서 이태영은 윤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윤서는 비틀거렸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영은 자신의 행동에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윤서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자 더욱 거세게 나왔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이태영은 윤서를 발로 찼어요. 윤서는 그 충격으로 벤치에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컵라면이 쏟아지며 윤서의 옷을 적셨죠. 이 정도 되어야 정신 차리지? 이태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무릎이 찢어져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윤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바닥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죠. 그때 회사 경비실에서 한 노인이 뛰어나왔습니다. 박주만이라는 67세의 경비원이었어요. 박주만은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었고 회사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창립자인 한윤서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죠. 박주만은 윤서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박주만은 윤서를 알아봤거든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박주만이 이태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큰일 났어요. 이태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미친 여자 아니야? 하지만 박주만은 진지했어요. 이분이 우리 회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박주만의 말을 들은 이태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헛소리야. 경비 아저씨. 이태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거지가 회사 만든 사람이라고? 정신 좀 차려봐. 하지만 박주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창립자 한윤서의 얼굴을 수없이 봤거든요. 제가 틀릴 리 없어요. 박주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한윤서 회장님이에요. 우리 회사 창립자시라고요. 그러면서 박주만은 윤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윤서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서려고 했죠. 하지만 무릎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박주만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던 창립자가 이런 모습으로 길거리에 나앉아 있다니 말이에요. 이태영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미쳤나 봐, 진짜. 저 여자가 한윤서 회장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박주만이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태영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박주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재 회장님 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박주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를 만드신 분이 한윤서 회장님이 지금 본사 앞에 계세요.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회장인 김성민이었어요. 김성민은 한윤서의 제자였고 윤서가 사임한 후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장직을 맡게 되었죠. 김성민은 스승인 윤서를 항상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한윤서 회장님이세요? 김성민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여기 계세요. 그런데 박주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누가 발로 차서 넘어지셨거든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성민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누가 감히 선생님을? 김성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절대 그분을 다치게 두지 마세요. 박주만은 전화를 끊고 이태영을 노려봤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말이에요. 이태영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박주만의 확신에 찬 태도와 방금 전 전화 통화를 보니 진짜인 것 같았거든요. 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태영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그 여자가 한윤서 회장이라면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었죠. 윤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주만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에서 나는 피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이태영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윤서를 다시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초라한 노숙자의 모습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느껴졌거든요. 말투도 교양 있는 사람의 것이었고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박주만의 부축을 받으며 벤치에 다시 앉아 있었고 이태영은 건물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었죠. 회사 앞이었으니까요. 그때 저 멀리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경호차였고 뒤따라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세대가 연달아 왔어요. 그리고 맨 뒤에는 구급차까지 따라왔습니다. 모든 차량이 회사 앞에 일렬로 정차했죠. 이태영은 이 광경을 보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설마 진짜인가?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거든요. 맨 앞차에서 김성민 회장이 내렸습니다. 평소 온화한 인상의 김성민이었지만 지금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 뒤로 비서팀, 법무팀, 의료진이 줄을 지어 내렸습니다. 총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김성민은 윤서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그리고는 윤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김성민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들이 윤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태영은 기절할 것 같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김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는 스승이 이런 모습으로 거리에 나앉아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더구나 다치기까지 했다니 말이죠. 윤서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미 그만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을 버린 회사에서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만두신 게 아니라 저희가 놓아드린 거예요. 김성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 주세요. 이 회사는 선생님 것입니다. 의료진이 윤서에게 다가와 상처를 살펴봤어요. 무릎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치료받으셔야 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때 김성민이 이태영을 발견했습니다. 이태영은 건물 입구 쪽으로 슬금슬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죠. 저 사람이 누구죠? 김성민이 박주만에게 물었어요. 박주만이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한윤서 회장님을 발로 찬 사람이에요. 김성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순간 보안팀이 움직였어요. 이태영은 도망갈 틈도 없이 붙잡혔습니다. 놓아줘, 놓아달라고. 이태영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윤서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만두세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김성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선생님, 당신은 우리 모두의 은인이십니다. 그런 분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김성민은 이태영을 노려봤습니다. 이태영은 이미 겁에 질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이태영은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힌 채 윤서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선생님을 발로 찬 사람입니까? 김성민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주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김성민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는 스승을 감히 발로 찼다니 말이죠. 이태영은 변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분이 회장님인 줄 몰랐다고요. 하지만 김성민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요? 사람을 발로 차는 게 정상인가요? 법무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폭행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창립자에 대한 모독죄도 추가하겠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이태영은 이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태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를 발로 찬 것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인사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이태영 차장 맞습니까? 이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해고 처분이에요. 퇴직금도 없고 이력서에는 징계해고, 사유가 기록됩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이태영은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회사에서는 이미 이태영을 완전히 내쳐버리기로 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누구시길래 그래요? 이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당신 월급의 근원이셨던 분이에요. 이태영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로 찬 그 여자가 정말 한윤서 회장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월급,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그 여자였어요. 그런 분을 자신이 거지라고 부르며 발로 찼던 것입니다. 이태영은 윤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윤서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저 이태영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왜 사과하세요? 윤서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거리의 노숙자였는데요. 노숙자를 발로 차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말에 이태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윤서의 말이 맞았거든요. 김성민과 임원들은 이태영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일어나세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태영은 그래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겉으로 알 수 없어요.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윤서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이태영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태영은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그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이태영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윤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씁쓸했어요. 사람들은 권력과 지위에만 반응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노숙자일 때와 회장일 때의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이것이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슬펐어요. 모든 소동이 끝나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윤서의 상처를 치료했고 김성민을 비롯한 임원들은 윤서를 둘러싸고 서 있었어요. 모두들 윤서가 회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김성민이 간청했습니다. 이 회사는 선생님 없이는 안 돼요. 저희 모두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회사 일은 여러분이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김성민은 실망했지만 윤서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럼 적어도 치료는 받으세요. 김성민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시고 편안한 곳에서 지내세요.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이것도 거절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이 더 편해요. 김성민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의 의지가 너무 확고했거든요. 대신 김성민은 다른 부탁을 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사 직원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모두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윤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어요. 비서가 급히 가져다 주자 윤서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글씨체는 여전히 단정하고 아름다웠어요. 사람은 지위로 보지 말고 태도로 기억하길.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에는 윤서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김성민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윤서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의 상처 때문에 걸음이 약간 불편했지만 꿋꿋하게 걸었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윤서가 말했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회사 일 잘하세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김성민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김성민과 임원들은 윤서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윤서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음이 더 편안했거든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위와 권력보다는 자유로운 삶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김성민은 윤서의 메모를 모든 직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사람은 지위로 보지 말고 태도로 기억하길, 이 말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어요. 며칠 후 이태영의 이야기도 알려졌습니다. 회사 창립자를 발로 찬 직원이라는 소문이 업계 전체에 퍼졌어요. 이태영은 더 이상 어느 회사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이죠. 윤서는 여전히 거리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평온했어요. 가끔 자신이 만든 회사 앞을 지나갈 때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말이에요. 사람들은 윤서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쥐었던 여자,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찾은 여자로 기억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